안성환의 시사야. 벨라루스와 폴란드가 난민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EU 국가로 가고자 하는 중동 난민들이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벨라루스 군인들이 난민의 입국을 도와주는 이른바 난민 밀어내기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양국을 넘어 러시아와 EU의 갈등으로도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세계 이면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난민 문제가 자꾸 이렇게 지면에 오르고 언론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보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런 난민 사태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8일에 벨라루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중동 국가 출신 난민 수천 명이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폴란드와의 국경 지역인 그로든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폴란드가 유럽연합 회원국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주민들이 이 국경만 넘어가면 서유럽의 전역으로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당국이 난민들이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국경 수비를 강화했어요. 그래서 난민들이 오는 걸 차단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폴란드로 못 가서 다시 벨라루스로 돌아왔더니 벨라루스 당국도 돌아오는 걸 또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천 명의 난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국경지대에 갇혀있게 되면서 산, 숲 이런 데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으니까 굉장히 추울 텐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더군다나 숲지역이고 네. 동유럽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 12명, 13명 정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고 한 살짜리 아기도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지금 3만 명 이상의 중동 지역 난민이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을 통해서 EU로 들어갔는데요. 특히 최근 몇 개월간 이 난민의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라루스 내에는 한 14,000여 명 정도가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국경지대 한 4,000여 명이 몰려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난민과 폴란드 국경 사이에 이제 못 오게 하니까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와 폴란드 간의 긴장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외신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러잖아요. 만약에 벨라루스에 난민이 있고 네. 폴란드에 이제 국경지대가 네네. 있다고 하면 벨라루스가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아야 되는데 네. 안 막고 폴란드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근데 폴란드에서는 못 들어와. 그래서 막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난민들이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상황이라는 끼어 있는 거잖아요. 거죠. 그렇다고 무슨 수용소를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뭐 아무도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정말 국경지대에 gat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일종의 난민을 떠넘기는 셈이 돼버렸는데 그렇습니다. EU 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네네, 이게 그렇죠. 어떤 태도야? 이렇게 좀 불쾌한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난민을 지금 우리한테 일부러 보내는 게 아니냐라고 벨라루스 정부를 이제 의심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루카셴코 대통령이 작년에 대선에서 6선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시위대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수개월 동안 항의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위대를 굉장히 탄압을 했었죠. 그래서 EU가 루카셴코 대통령을 포함한 벨라루스 인사들에 대해서 EU 내 자산 동결, 비자 발급 금지 같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실 거예요. 루카셴코 정권이 5월에 반체제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EU 국적의 민항기를 전투기로 위협해서 맞아요, 수도에 맞아요. 강제 착륙을 시켰잖아요.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히면서 EU가 이제 인권 침해, 시민사회 탄압, 여객기 강제 착륙 이거에 대응을 해서 벨라루스의 경제적인 제재를 또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국적기의 EU 내 비행도 금지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이렇게 더 가중이 된 이후부터 벨라루스를 통해서 EU 국가로 난민이 유입하는 사례가 급증을 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폴란드랑 EU는 루카셴코 정권이 EU가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난민들의 유럽행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벨라루스가 국영 여행사를 동원해서 이라크와 시리아, 아프간 난민들을 상대로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까지 가는 항공권, 벨라루스
벨라루스 비자, 또 폴란드로의 월경 안내 방법 등을 묶은 패키지 상품을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벨라루스는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EU가 이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이번 난민 문제를 계기로 이제 확대할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난민 밀어내기에 관여한 항공, 여행사, 개인 등이 이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듣다 난민 여행 상품이라는 네. 얘기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루카셴코 정권은 유럽 국가들이 난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카셴코 정권은 EU가 자국에게 인권을 탄압한다,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걸 들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거 봐라, EU도 인권을 무시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가 왔다, 이런 분석이 이번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군사적인 수단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 경제, 외교적 수단 이걸 다 총동원해서 상대방을 타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복합 전쟁의 양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루카셴코 정권은 이번에 난민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 국경 지역에 있는 난민 등에게 그러면 우리가 비상식량을 좀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벨라루스가 그러지 말고 난민을 받아라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이 비상식량도. 그래서 이제 EU는 루카셴코 정권이 난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유럽이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가급적 사건을 좀 크게 일으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정부가 그동안 국경지대에 언론이 오는 걸 막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태가 불거지니까 임시 수용소로難민들을 좀 이동을 시켰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그때는 취재를 하러 오라고 또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는 벨라루스가 인권 존중을 하는 국가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폴란드를 악당으로 비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지금 EU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낀 난민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데 지금 유럽연합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면서도 그렇다고 난민을 놔둘 수가 없는,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좀 빠지게 된 상황이에요. 날도 추워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 커지니까 국경지대에서 텐트를 치고 있던 난민들이 18일에 벨라루스가 마련한 임시 수용소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금은 거기서 또 조금 떨어진 물류센터 같은 것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식량이나 뭐 비상 약품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아서 지금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폴란드로 가는 걸 포기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난민들은 여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벨라루스 당국이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라크 난민들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라크가 다시 귀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한 몇백 명 정도가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간다고 해도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유럽행을 택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국으로 돌아가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벨라루스에 있는 대다수의 난민은 죽어도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벨라루스에 남아있는 건 쉬우냐? 왜냐하면 지금 벨라루스는 사람들이 또 난민을 쳐다보는 시선도 뭐 일부에서는 호의적이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 왜냐하면 벨라루스가 지금 월 평균 가구 소득이 500유로, 한 67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벨라루스도 결코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니까 선진국 가려고 우리나라를 이용한다, 약간 이런 불편한 시선도 있는 거고, 그리고 유럽으로 성공적으로 들어간다, 그럼 또 안전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게 2015년에 시리아 난민이 100만 명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럽에서 난민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정권들이 대폭 들어서게 됐어요. 난민을 여전히 받는 걸 꺼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난민이라고 하면 상당수가 지금 가고 있는 난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국제법상 난민은 자국의 폭력이나 박해 등을 피해서 이주할 때 법적 요건이 갖춰지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간다, 이게 지금 국제법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난민 인정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로 이제 통해서 많이 가는데 굉장히 지금 폴란드도 우파 정부예요. 난민들에 대한 강정책을 펼치면서 지금 10월에 국경 수비대가 불법으로 월경한 이주민을 즉시 추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도 통과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난민들이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유럽연합에서는 국경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동안 인도주의적인 관점을 내세워서 난민 수용에 좀 호의적인 입장을 많이 보이면서 시리아 난민들을 많이 받았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좀 모습이 바뀌었어요.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을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장벽 건설이라는 게 한 금기어 같이 여겨졌었거든요. 이건 인권에 대한 굉장한 반대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럽 내에서 국경 장벽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이민 정책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예전에는 얘기조차 못했던 반난민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U가 이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국경 관리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네. 사실 이건 이민자 감시를 위한 무인기라든가 적외선 카메라를 구입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의회 법률 고민들이 이제는 이 예산을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벨라루스의 인접 국가들에서는 이미 폴란드를 비롯해서 장벽 건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폴란드에서요? 네,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못 오게 지금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들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 넓은 땅에 다 장벽을 만들겠다고요? 이제 인접되는 국경지역에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지금 난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곳에 일단 지금 장벽을 지금 건설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그럼 EU가 입장이 바뀌었느냐. 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말 근본적인 난민들의 위기가 아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EU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EU는 지금 벨라루스의 배후에 러시아의 지원이나 무기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극우 단체가 또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극우 자경단이 등장을 했어요. 난민들을 노리는. 그리고 지금 프랑스가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서 지지율 2위를 달리는 인기 후보가 이민자를 대거 추방해야 한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극우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서 만약에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이 아니라 이 후보가 된다면 거기도 또 분위기가 더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EU하고의 경계가 폴란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폴란드를 넘어서면 이제 네. 독일이 폴란드 국경에다가 장벽 만들겠다는 네. 소리 나오는 거 아닌가 또 모르겠어요. 독일도 만든답니다. 아 그래요? 네, 독일 쪽에도 지금 생길 것 같고요.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속속 장벽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루카셴코 정권은 이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과 이번 난민 문제를 뭐 연기시키고 있다고요? 네, 지금 EU가 추가로 그럼 제재를 부과하겠다 이걸 예고를 하니까 벨라루스가 그러면 우리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루카셴코 대통령이요. 근데 유럽이 천연가스의 35 내지 40%를 러시아에서 공급을 받고 네. 있는데 그중에 한 20% 정도가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서 독일로 이어지는 아말 유럽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는 그런 석유입니다. 실제로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날 이 가스 공급량이 전날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벨라루스가 중간에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막아버리면 지금 유럽이 겨울철이라 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에너지 대란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러시아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루카셴코 지금 벨라루스가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밝힌 얘기가 중동발 난민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나토가 중동 문제에 개입한 결과다라면서 우회적으로 벨라루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새로운 통로 노르트스트림 2를 지금 계속해서 건설을 해서 완공을 했거든요. 9월에. 네. 그런데 이 가스관의 운영 허가 절차를 16일에 전격 중단을 해버렸어요. 지금 일단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지금 유럽하고 벨라루스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서구와의 관계나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벨라루스 뒤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유럽은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휘자는 푸틴 대통령이다. 지금 폴란드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러시아는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 실제로는 벨라루스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르몽드가 왜 그런가 분석을 내놨는데요. 강한 러시아를 부활시키기를 푸틴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데 벨라루스는 미래의 러시아가 될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러시아랑 네네. 벨라루스가.
근데 예전에 백 러시아, 화이트 러시아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유럽하고 러시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데 지정학적으로 보면 벨라루스는 러시아 동맹의 서부 최전선에 있는 나라고요. 네. 폴란드는 나토의 동부 최전선에 위치를 해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폴란드 같은 인근 EU 회원국들과 친미 국가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빼앗길 수가 없는 그런 소중한 지역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지대는 전통적으로 서방이 러시아를 침공했던 주요 경로고 러시아도 역시 서방으로 들어갈 때 이 루트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부터 동유럽 국가들이 EU와 나토에 대거 가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그동안 동유럽을 좀 안보적인 완충지대 이제 서방과 지금 약간 갈등을 빚고 있는 안보적 완충지대로 삼았는데 이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벨라루스까지 없어지면 정말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안보적으로 좀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봉쇄망도 구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나토가 이번 난민 밀어내기 사태에 대해서 벨라루스가 이제 러시아의 종속이 돼서 제2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같은 사태가 우려된다라는 논평을 냈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예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크림 공화국을 지원했다가 그 이후에 러시아에 합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국제사회가 네. 제재를 가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벨라루스에도 손길을 뻗치는 게 또 이런 의미가 커다란 의미가 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토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벨라루스는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었죠. 구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한동안 친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다시 러시아랑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 원료를 싸게 수입해서 가공 수출하는 석유 화학 산업이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유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지금 싸게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94년부터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집권 초기에는 러시아랑 통합을 하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의존도가 커지니까 러시아랑 연합국가 창설 조약에 99년에 서명을 했는데 근데 자기 권한이 그러면 약화될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통합에는 합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대선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이어지니까 러시아에 더 밀착하게 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지금 러시아의 배후에 푸틴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토 EU는 폴란드를 경계선으로 네. 딱 어떤 뭐 국경선을 치고 그렇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자기 네. 편으로 만들어서 벨라루스 있는 데를 국경선으로 그렇죠. 치고 있는 네. 서로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그럼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실제로 벨라루스랑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대규모로 군사력을 투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EU와 나토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맞대응에 나서면서 지금 언제라도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이다. 일단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뭐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도 러시아 군을 투입을 했고 우크라이나 국경에도 병력을 크게 증강해서 지금 러시아군 9만여 명이 서남부 국경 지역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반도 강제 병합한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다시 침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영국 일간 타임스는 이렇게 양쪽으로 푸틴 대통령이 전선을 분산시켜서 서방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U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에 특수부대를 또 파견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의 상황이 북유럽에서도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언제 어디서 지금 갈등이 터져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림반도 사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네. EU가 과연 지킬 능력이 있느냐, 네. 지킬 수 있겠는가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이 그냥 밀고 들어가려고 하고 네. 그러면 그거 그냥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그래서 유럽이 유럽 안보군을 또 창설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당장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시작하겠느냐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당장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좀 과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측에서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긴장을 동유럽에서 고조시키면 러시아가 서방 지도자들이 이걸 좀 완화시키려고 푸틴 대통령하고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럽 정세 참 복잡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일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와